이 사연은 부산 광안리 바닷가 근처 작은 콩나물 국밥집에서 벌어진 일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오후 2시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해진 광안리 뒷골목으로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바닷바람이 골목 끝까지 밀려와 짭조름한 냄새를 남기고 지나갔죠. 차에서 내린 남자는 허리가 반듯했고 걸음은 조용했지만 어딘가 단단한 기운이 배어 있었습니다. 72의 이진우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1972년 겨울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기 직전 마지막 파병 세대로 참전했습니다. 20살도 되기 전에 정글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얻은 왼쪽 무릎 상처가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그를 붙잡곤 했죠. 전쟁은 끝났어도 몸 한켠엔 늘 그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낡았지만 단정한 태엽 손목시계가 채워져 있었어요. 부산 국제시장 통해서 어렵게 산 오리엔트 태엽시계였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바늘 소리와 묵직한 무게가 이상하게 마음을 붙들어주는 물건이었죠. 이 회장은 광안리 해변 앞 고급 횟집에서 점심,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허기진 배를 달래려 우연히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굳이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을 곳이었지만 그날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광안리 콩나물 국밥. 바닷바람과 햇빛을 오래 견딘 간판 글씨는 희미했지만 가게 안에서 흘러나오는 뜨끈한 국물 냄새는 그의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이끌었습니다. 이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밀고 들어섰어요. 문을 여니 따뜻한 공기와 함께 국밥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귀를 스쳤습니다. 창밖으로는 광안대교가 멀리 보였고 잔잔한 파도 소리도 섞여 들어왔죠. 가게 안은 낡았지만 정갈했습니다. 나무 테이블과 의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손글씨 메뉴판이 붙어 있었어요. 이 회장이 구석 자리에 앉자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이름표에는 상이라고 적혀 있었죠. 상이는 밝게 웃으며 물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런데 상이가 이 회장의 손목을 보던 순간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눈이 동그랗게 떠지더니 자신도 모르게 작은 소리를 흘렸어요. 어머, 저 시계. 이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나요? 상이는 얼굴이 빨개지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죄송해요. 금방 갖다 드릴게요. 상이가 주방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며 이 회장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는 20살 무렵 이 시계를 2개 샀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 하나는 그때 사랑했던 강명숙을 위해서였죠. 그 시절엔 이 시계 하나가 전 재산 같았습니다. 부산 부두에서 막노동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으로 국제시장 작은 시계 가게에서 떨리는 손으로 2개를 샀어요. 떠나기 전날 밤 부산 항구 가까운 막걸리 집에서 그는 명숙에게 시계를 건넸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짧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폴 명숙 포에버.
명수가, 나 꼭 살아서 돌아올게. 이 시계 멈추지 말고 같이 늙어가자. 우리 마음만은 그때처럼 잃지 말자.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는 베트남에서 2년을 보냈고 정글의 밤과 포성 속에서 20살을 통째로 건너뛰고 돌아왔습니다. 살아서 돌아왔지만 세상도 자신도 달라져 있었고 부모는 그를 곧바로 유학길에 올렸습니다. 그는 명숙에게 제대로 된 이별조차 하지 못한 채 떠났고 명숙의 편지는 파도처럼 도착했지만 읽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읽으면 돌아가야 할 것 같았고 돌아가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 사이 주방에서 상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저 손님 시계 봤어요. 우리 엄마 시계랑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뭐가 똑같아? 그런 시계 흔하잖아. 아니에요. 엄마가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가끔 꺼내보던 그 시계랑 진짜 똑같아요. 줄도 모양도요. 이 회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리엔트 태엽 시계는 그 시절 젊은 노동자나 군인들이 평생 모아 하나 사던 흔하면서도 동시에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하지만 똑같은 시계를 그것도 서랍 깊숙이 숨겨두고 소중히 보관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그에게 딱 한 사람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잠시 뒤 상희가 뜨거운 콩나물 국밥을 들고 나왔습니다. 콩나물 국밥 나왔어요. 상희는 국밥을 놓으며 다시 시계를 흘끗 보더니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요. 혹시 그 시계 정말 신기해요. 왜요? 그냥 저희 엄마 시계랑 진짜 똑같아요. 전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엄마가 엄청 소중하게 보관하세요.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가끔씩만 꺼내보세요. 이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계 어머님이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나요? 상희가 손가락으로 헤아리듯 말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한 20년은 넘었을 거예요. 아니, 더 오래됐을 수도 있고요. 그 순간 이 회장의 기억이 번개처럼 이어졌습니다. 자신이 명숙에게 시계를 준 해, 그리고 그 후 연락이 끊긴 시간. 만약 명숙이 그 시계를 아직 갖고 있다면, 그리고 상희가 그 시계를 어릴 때부터 봤다면, 그는 숨을 한번 삼킨 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엄마요. 강명숙이에요.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이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명숙. 전쟁터로 떠나기 전 그가 사랑했고 결국 돌아가지 못했던 사람. 혹시 어머님 나이가 70살쯤 되셨어요. 근데 왜 그러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세요. 70. 그 시절 명숙의 나이와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 회장은 더는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황급히 계산서를 달라고 했고 상희가 말한 금액을 치른 뒤 가게를 나왔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의 머릿속은 뜨거웠습니다. 오래전 묻어둔 죄책감과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날 밤 그는 비서실장 김영수를 불렀습니다. 김 부장, 개인적인 조사를 부탁하네. 내 회장님, 강명숙이라는 분이야. 광안리 콩나물 국밥집에서 일하고 계시고 상이라는 20살 아가씨가 곁에 있어. 가족 관계와 과거 이력, 특히 1970년대 초 부산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확인해줘. 김 부장은 회장님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떨림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그날 저녁 상인은 집으로 돌아가 명숙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둘이 사는 작은 원룸 창 너머로 광안대교 불빛이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가게에 이상한 손님이 왔어요. 엄마 시계랑 똑같은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 이름이랑 나이까지 물어보더라고요. 명숙은 사실 상희의 친엄마가 아니라 외할머니였습니다. 딸이 사정상 상희를 맡기고 떠난 뒤 상희는 명숙의 품에서 자랐고 자연스럽게 명숙을 엄마라고 불러왔죠. 명숙은 그 사실을 상희가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지켜왔습니다. 명숙은 서랍 깊숙이 숨겨둔 상자를 떠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시계가 나타났고 뒷면의 글씨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폴 명숙 포에버. 명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 상희가 기억을 더듬어 말했습니다. 70대 후반쯤이요. 키 크고 목소리가 낮고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요. 그리고 성이 이씨 같았어요. 명숙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파병 가던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듣지 못했던 이름. 이진우. 다음 날 오후 콩나물 국밥집에 김영수가 찾아왔습니다. 명숙은 그가 자신을 부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이진우 회장님의 비서실장 김영수입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김 부장이 물었습니다. 혹시 1972년 말 베트남 파병을 떠났던 이진우 씨를 아시는지요? 명숙은 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사람과 사귀었어요. 파병 가기 전날 시계를 받고 그 뒤로 그는 돌아오지 않았죠. 그렇다면 상희 양의 아버지가. 명숙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김 부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날 밤 명숙은 결국 상희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상희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눈물을 삼키며 명숙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아니 할머니. 그래도 전 엄마가 엄마예요. 근데 아빠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명숙은 오래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셋이 만나자. 며칠 뒤 오후 3시 광안리 바닷가 콩나물 국밥집 문이 열리고 이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옷차림은 단정한 셔츠와 면바지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전쟁을 견딘 사람의 깊이를 품고 있었죠. 명숙은 그를 보자마자
가슴 한가운데가 저려왔습니다. 미움과 그리움, 원망과 그때의 사랑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진우의 시선이 상희에게 향했습니다. 20살의 상희는 명숙을 닮았지만 어딘가 그의 젊은 얼굴도 스쳐 보였습니다. 상희야, 맞지? 내 아빠. 그 한마디가 진우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전쟁터에서 들었던 포성보다 더 큰 울림이었어요.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바깥에서는 파도가 조용히 부서지고 국밥 냄비에서는 김이 올랐습니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명숙아, 정말 오랜만이다. 명숙은 눈을 들지 못했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명숙은 한참 침묵하다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살만했어. 그 말 한 줄에 명숙이 버텨온 50년의 무게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는데 너에게는 돌아오지 못했어. 그게 평생 내 죄였어. 명숙은 씁쓸하게 웃었지만 상희가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아빠, 엄마, 아니 할머니, 그만해요. 저는 지금도 엄마가 제 엄마고 아빠도 이제는 알고 싶어요. 우리 셋이 천천히라도 가족이 되면 좋겠어요. 그 말에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명숙이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주고 상희와도 천천히 시간을 쌓아가기로 했죠. 명숙 역시 진우의 진심과 기다림, 그리고 상희의 눈빛 앞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명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진우야,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 천천히. 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돌아온 자리였어요. 전쟁이 빼앗아간 시간 위에 부산 바닷바람과 파도 소리 속에서 다시 세워지는 가족이었습니다. 시계 뒷면의 글씨는 이제 단순한 사랑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끊겼던 삶과 삶을 다시 잇고 서로를 다시 부르게 한 시간의 증거였습니다. 폴 명숙 포에버. 몸은 늙었지만 마음만은 그때처럼 늙지 말자던 약속. 그 약속은 이제 진우와 명숙, 그리고 상희의 새로운 시간 속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